의료기기, FDA 인허가, 그리고 임상시험, 또 그 MDR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그 인허가 측면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 FDA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요즘 좀 관심이 되시는 MDRC 내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존슨앤존슨 미국 본사의 MDR-C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짧게 그 이제 융복합 의료기기를 지금 이제 MDD-C 인증이 이제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신규로 MDR-C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MD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Medical Devices Regulation의 약자이고요. 2017년 5월에 유러피언 팔러먼트, 유럽 의회에서 공표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연합은 그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이제 FDA나 식약처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의회에서 이제 그 Medical Devices Regulation을 제정을 해서 기존의 이제 Medical Devices Directive라고 하는 MDD를 대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에 제정되었던 그 규정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MDR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그 마찬가지로 MDD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인허가 측면을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MDD에서는 먼저는 어떤 걸 준비를 하셨었나요? 그 먼저는 테크니컬 파일이 있었죠. 그 기술 문서라고 불리는 테크니컬 파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술 문서의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이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에 개발된 테스팅된 내용들이 그 공통기준 규격에 맞추어서 개발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ERC라고 하죠. Essential Requirements Checklist. 그래서 그 이제 MDD 내에서는 테크니컬 파일 그리고 ERC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자가선언 DOC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그 C 설트를 이제 인증서를 받고 C 마크를 이제 부착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MDD에서 MDR로 전환될 때 용어상에서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 예전 MDD에서는 기술 문서를 영어에서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MDR에서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입니다. 한글로는 뭐 기술 문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크니컬 파일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그러면은 사실상 테크니컬 파일에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으로 바뀐 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제일 주요한 변화는 그 이제 유러피언 이 서미션을 진행하실 때는 그 MDD에서 제품을 클래스가 있잖아요. 의료기기 등급 클래스 1, 클래스 2A, 2B, 3가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제품에 대한 등급이 변경됐죠. 그래서 그 예전에 MDD 내에서의 그 제품을 등급을 결정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룰이 MDR에서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기술 문서에서의 변화로는 그 예전에 등급 결정하던 룰 클래시피케이션 표가 이제 MDR 표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그 나머지로는 사실상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 내용과 그런 항목들은 거의 MDD하고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제일 차관점은 MDD에서는 이제 기술 문서 제가 C 인증받은 기술 문서를 보면 정말 내용도 없고 실질적인 내용도 없는데 C 인증이 된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이제 유러피언 커미션 그래서 유러피언 팔러먼트 의회에서도 이제 그 인증기관들의 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MDR로 이제 그 격상이 된 게 어떤 예전에 없던 인허가 영역이 갑자기 새롭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임상시험을 요구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을 요구를 해야 되는 제품을 요구를 안 했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 뭐 갑자기 새로운 인허가 요건이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되게 느슨하게 진행되는 심사와 C 체계가 이제
아주 엄격하게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ERC Essential Requirement 체크리스트는 이제 그 문서가 GSPR로 바뀌었습니다.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그래서 ERC는 어떤 면에서 조금 그 공통기준 규격 나열해 놓고 지금 현재 바뀌어진 GSPR은 좀 더 내용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GSPR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각 이제 자사의 의료기기가 융복합 의료기기가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 ISO 13485, 14971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개발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료로서 증빙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MDD에서 MDR로 그 제일 변형된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DD에서 그 MDR로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지금 착안해 두셔야 될 거는 이제 2021년 5월 26일부터는 그 MDD-C가 이제 접수가 안 되고 MDR-C 심사를 받죠. 그리고 2024년 5월 26일까지만 MDD-C 지금 현재 기존의 MDD-C 인증서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6일까지는 MDR로서의 C 인증을 새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은 우리 제품은 사실 잘 안 팔린다. 그래서 MDR로 굳이 이거를 전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기업은 2024년 5월 26일까지만 MDD-C 인증서의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그 제품을 MDD-C로 승인받은 뭐 융복합 의료기기를 유럽연합에 예를 들어서 2024년 5월 25일에까지 그 물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6일까지 MDD-C로 일단 유럽연합에 들어온 물량은 2025년 5월 26일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적인 계획을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MDR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그 FDA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시게 되면은 지금 저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만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지금 RA가 있고 QA가 있고 R&D가 있거든요. 지금 이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융복합 의료기기 또는 뭐 일반적인 이제 융복합 의료기기는 그 3등급 의료기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4등급 의료기기고 이런 난이도가 있는 의료기기를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인력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RA를 꼽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가를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제 컨설팅에 이제 맡기시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제가 기업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RA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R&D 이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포트가 안 되고 여기서 우왕좌왕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RA를 갖다 놔도 절대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제가 15년 동안 이런 FDA 서미션을 해오면서 제가 지난 2년간 FDA 그 2등급 510K 서미션만 4개, 5개를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지난주에 FDA 승인이 나왔는데요. 제 경험에는 그 제품의 디벨롭먼트와 제품의 기술적인 성능과 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성능을 테스팅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전임상 동물 시험과 비임상 기계적인 시험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한 명이라도 진짜 알짜배기가 있으면은 정말 난이도가 어려운 그 FDA나 보안 요청이 오더라도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RA를 몇 명을 갖다 놔도 절대로 보안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친구가 그 제품에 대해서 테스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전임상, 비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임상 동물 시험 회사를 또 새로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전임상 시험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이 좀 RA를 배워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퇴근하시면서 붕어빵을 사셨으면은 붕어빵을 사셨을 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붕어빵 그 바깥에 밀가루도 있지만 그 안에 콩고물이잖아요. 이게 콩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테스팅 리포츠거든요. 예, 뭐 임상 시험이 되었든 비임상, 전임상 시험이 되었든 결국은 테스트 리포츠입니다. 테스트 리포츠가 제대로 나와줘야 되고 결국은 보안 받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뭐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그 기계적인 시험 이런 영역에 대한 다 보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아는 이 R&D 여기가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그 스타팅 초기 기업들의 제발 RA 뽑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뽑으시면은 그 대학교 바로 졸업한 초년생들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교육시킬 게 없고 제대로 된 R&D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배워나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요 R&D 영역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너무 이게 제품을 그냥 실물을 만들면은 뚝딱 끝났다.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 제품을 기준을 제대로 설계하고 그 기준대로 테스팅을 된 리포츠들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건 없고 제품만 있고 그 제품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RA가 승인받아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오늘의 제일 그 제가 제 15년의 제일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부분 그래서 어느 기업에 계시거나 이 R&D를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외부 시험 기간에 그 내재화해야 됩니다. 실력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 영역들을 이제 좀 보실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융복합 이제 의료기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이 510K도 이제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저희가 PMA 이제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는 일단 PMA 3등급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2등급 제품을 만약에 510K를 진행하신다면 제일 먼저는 동등비교 제품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초창기 회사가 있으시다면은 뭔가 제품을 개발하실 때 그 먼저 그 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약에 배로 가는데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방향을 찍어놓고 가는 거하고 이제 또 시드니로 가는 방향을 찍어놓고 가는 거하고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실 때 FDA를 승인을 보신다면은 일단 나하고 비슷한 제품이 무언지 걔를 일단 뜯어봐야 됩니다. 걔를. 왜냐하면 FDA가 승인하는 그 근거는 이미 FDA가 기여가 제품과 얼마나 비슷한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특별히 초창기 기업일수록 자본이 중요한데 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투자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FDA 510K 승인 하나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내보여야 이제 투자 밸류에이션이 좋으니까 우리가 새로 혁신적인 기술 만들고 뉴스에서 막 우리는 정말 지금 없던 의료기기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등비교 제품 내에서 진행을 사용 목적이 같게 해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제품은 빨리 승인받자. 빨리 승인받고 투자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 510K 하나 승인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 승인을 받으시면서 실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회사는 FDA 승인 하나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일단은 비슷한 제품으로 간단하게 승인 하나 받고 거기서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시는 게 이런 투자를 이제 유치하시는 그 이제 기대치를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3년에 엑시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제 요 FDA 진행 같은 경우는 FDA 510K 심사는 3개월 정도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90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캘린더 기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FDA 510K 심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Administrative Review, 그 행정 심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 심사, 이제 Substantive Review가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행정 심사 때 예를 들어서 멸균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기기인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성적서를 아예 제출을 안 하셨으면은 행정심사에서 보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출돼야 될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리뷰해 본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네. 가성노화 성적서가 아예 안 들어왔네. 멸균 밸리데이션이 안 들어왔네. 그런 걸 보고 그냥 나오는 게 그 애드미니스트레이티브 리뷰이고요. 이때 이제 그 보완이 나오면은 180일의 그 보완 기간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넘어갔는데 RTA를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substantive review로 들어갔는데 이때 또 그 보완을 받으셨어요. 이때는 막 시험에 대한 방법들, 성능 시험 같은 경우는 샘플 사이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80일을 또 보완을 부여받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FDA가 가져가는 시간은 90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사가 받는 보안 기간은 182번이니까 360일이니까 전체적으로 450일이 되죠. 근데 이거는 90일은 FDA가 심사하면서 다 씁니다. 캘린더 그 일자로. 근데 제조사가 받는 180일 두 번은 제조사가 얼마나 빨리 보안을 해결하는지 따라서 그게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DA 510K를 심사를 진행하실 때는 한 접수로부터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승인받을 때까지 시간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0K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사용 목적이 같다는 거는 거의 기존에 있는 제품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너무 혁신적인 제품을 또 가지고 와도 사용 방법이 또 기존에 있는 제품과 너무 다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수적이셔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빨리 이렇게 이거를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 업그레이드된 차이를 너무 많이 두는 제품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과 사용 목적이 같으면서 어떤 아주 이런 특장점이 있는 제품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사업성이나 인허가 측면에서나 관리하시기 제일 유용하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FDA에서 2등급 승인 대부분의 이제 FDA 승인 진행하는 건 2등급 제품이시죠. 2등급 승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같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상의 특질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기술상의 특질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면 이 비임상 시험 또는 전임상 시험 이런 걸 통해서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도 안전성과 유수성이 확보된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K의 경우에는 FDA에서 GMP 심사를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첫 번째 제품 품목허가 받으실 때는 먼저 제품 그 품목허가 심사 들어가면서 중간에 GMP 실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KGMP 인증을 받는 건데 이 미국에서는 이 2등급의 경우에는 510K 심사를 GMP 심사 없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승인이 되면 바로 미국에 판매가 가능하시고요. 미국 판매가 되면 그때서야 FDA가 GMP, 이제 QSR이라고 하는 Quality System Regulations라고 하는 인스펙션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 이제 먼저부터 이렇게 FDA 하려고 하는데 FDA에서 심사 나오면 어떡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서 걱정을 해야 되니까 예,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FDA GMP 심사를 나오면은 제 경험상 그 식약처 GMP 그리고 이제 ISO 13485 유럽 GMP, FDA GMP가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FDA GMP가 좀 그 심사가 제일 엄격했습니다. 예. 일단은 좀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KGMP 심사 받아봤고 그 다음에 유럽 ISO 13485 심사도 받고 FDA 그 GMP 심사 다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그 제가 그 한국 식약처에서 GMP 심사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뛰어나신 스마트하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그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놓치고 있었던 퀄리티 시스템의 약점들을 탁탁탁 집어주셔서 제가 되게 미국 기업들이 되게 임프레시브하다, 되게
한국 그 심사자분들이 되게 스마트하시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 보통 그 1348호 심사를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할 때는 이렇게 그 이제 3일 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때 뭐 워킹 런치라고 해서 이렇게 그 샌드위치도 시키고 뭐 음료수도 준비해 놓고 약간 다과도 준비해 놓고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제 FDA에서 심사를 나올 때는 저희가 그런 다과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다과를 준비할 수도 없고 그냥 물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소 1348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저희가 점심을 제공해 줬는데 FDA 경우에는 그 점심을 이제 자기네들이 나가서 알아서 그 식당을 가서 사 먹고 음식을 식사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있을 때 심사를 받아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미국이 주가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에 제조소에 GMP 심사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그 본사에 있는 이제 경영진들이 나와서 이제 첫날에는 이제 참석을 해서 좀 약간 의전을 갖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FDA 심사가 나오면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해외 실사를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나올 텐데 최고 경영진 분들께서 다 첫 번째 회의하고 마지막 최종 종결 회의는 참석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컴패러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도 해당되고 3등급도 해당되죠. 그래서 제가 다 그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기기는 융복합 의료기기도 그 이제 그 접촉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리미티드 24시간 이내 의료기기인지 인체 접촉 시간이 24시간 이상 30일 이내인지 30일 이상은 영구 이제 의료기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인체와 접촉하는 시간을 따라 3등분이 되어 있고 A, B, C 이렇게 확인되죠. 그리고 인체에 접촉하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 컨택트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융복합 그 의료기기의 약물 방출용 스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circulating blood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시험들 사이로탁스 세포 독성, 감작성, 센서리제이션, 피내 반응, 이제 급성, 전신 독성, 그다음에 발열성, 아급성, 암환성 시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이내면은 보통 요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발열성 시험까지 파이로제네시스까지 이제 진행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롱텀이 되면 이제 여기는 그 롱텀 시험들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그 서미션들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 바이오 컴패러빌리티도 아시겠지만 보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FDA는 그 식품약품안전처하고 C 인증에서 받아들여지는 성적서에서 특별히 센서리제이션하고 그리고 서브크로닉 탁시시티 이 암환성 시험들을 한국의 시험 기관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암환성 시험하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 시험들 특별히 히모 컴패러빌리티가 용혈성 시험이 얘가 종류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STM 히몰리시스 시험도 있고 스람보시스 시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플레이틀렛 그 시험 PTT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험이 식약처에서는 일반적으로 ASTM 히몰리시스를 인정을 해주는데 FDA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스람보시스 테스팅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제 그냥 뭐 용혈성 시험이 FDA하고 식약처하고 C에서 요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이 히모 컴패러빌리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세부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있는데 그 옵션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가
각국의 인허가 기관별로 특별히 그 FDA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숄텀으로 하는 이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제품만 다루는 경우에는 한국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센스레제이션이 이게 감작성인데 얘가 이제 그 시험하는 방식이 그 솔번트 용매를 이제 그 폴러 난폴러 극성하고 비극성 용매가 있고 이것도 좀 시험 방법이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숄텀은 한국 시험기관에서 해도 FDA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어 이제 롱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글로벌 시험 기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갈수록 이 융복합 의료기기 스텐트 30일 이상이잖아요. 이제 FDA에서는 갈수록 그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스터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MDR-C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출로 나오는 이제 그 프로파일을 보고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성분별로 검출되는 양과 종합적인 그 독성 판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실 이거는 이제 biological safety testing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약간 되게 단편적인 엔드포인트 테스팅입니다. 이거 성적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준치를 독성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어떤 단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이 시험에 패스했느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그 검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독성면에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extractable reachable study를 하게 되면 그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으면은 이제 어떤 다리만 만지는 것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코끼리를 다 보는 약간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extractable reachable study를 하게 되시면은 일반적으로 지노탁시시티하고 서브크라닉하고 크로닉 탁시시티하고 칼시노제네시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시험이 그냥 뭐 그냥 시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시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시험 기간에 맡기면 될 게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물학적인 시험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FDA에서는 이렇게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 CMDR과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시험 비용과 그리고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그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어떻게 시험들을 전체적인 설계를 할지를 어느 국가의 시험 기간을 선택할지를 그거를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분이 내용을 상당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돈이 비싼 시험들입니다. 지노탁스 이런 거 다 5만 불 다 넘어가는 시험들이 5만 불, 5만 불. 제가 말씀드린 익스트랙터블 리처블 스터디는 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하고요. 다 돈이 비싼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시험 기간하고 대응하려면 영어로 다 이메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거든요.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R&D 엔지니어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임상, 전임상 이 시험이 진행되면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게 같이 진행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을 개발해 놓고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해와.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시험이 어떤 시험들을 해야지 인허가에서 통과가 되는지를 먼저 제품 초기 단계부터 준비를 해서 그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제품을 설계가 들어가야겠죠. 예, 그렇게 요 작업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제품을 물리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자 허가 받자 그렇게 하니까 시험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도 안 되고 시험 비용도 많고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중요시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융복합 의료기기는 이제 FDA 3등급이잖아요. 제가 앞서서는 2등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PMA는 진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4등급 의료기기 심사도 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데 FDA PMA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지금 PMA 같은 경우는 지금 그 9만 불 정도 심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1억입니다. 심사비만 FDA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은 더 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되는 심사비만 FDA 지급한 심사비만 1억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식품안전처에서 4등급 의료기기 심사하는데 1억의 심사 비용을 내라 그러면은 이제 예, 그 이제 그 어떤 또 새로운 반응들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심사비도 높은데 그 심사 진행 면에서 일단 510K와는 달리 PMA는 FDA가 그 PMA 심사를 하면서 GMP 실사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융복합 의료기기 드러그 일러팅 스텐트를 만약에 이제 PMA를 접수를 하셨으면 그 심사 중에 FDA에서 그 스텐트를 만드는 그 제조 사이트를 와서 이제 QSR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쭉 열거를 해드렸거든요. 어쨌든 이제 융복합 의료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임상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융복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PMA 3등급 의료기기를 이제 승인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시냐 이런 측면에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는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제 대학병원의 연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우리 병원에서 임상합시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왜 해야 되지를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업들이 그냥 임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뭐 유대 관계라든지 뭐 나중에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FDA가 임상을 받아들여 주는 거는 자기네들이 FDA가 원하는 그 임상시험 설계대로만 됐을 때 그 데이터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논문 발표는 됐지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히 이제 이런 난이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시면은 임상시험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그 한국의 여러 이제 병원 교수님들과 함께 임상시험을 막 진행하시고 있는 회사들을 보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인허가 측면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임상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별로 그 결과 데이터는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FDA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UCLA 임상시험을 마무리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써니 뉴욕 주립대에서 임상시험을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부에 또 임상시험을 설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FDA가 진짜 임상시험을 그 프로토콜을 이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래서 제일 그 만약에 지금 융복화 의료기기를 비롯해서 FDA의 PMA 승인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품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미국 인허가 사업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는 우리 제품을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미국 병원 연구자 교수 섭외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써니 미국 그 뉴욕 버팔로 써니 버팔로 뉴욕 주립대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그 이건 대장암 수술인데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 계획 프로토콜을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교수님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한국 병원에서 임상시험 하는 그 예를 들어 융복합 의료기기 스텐트 시술하는 거랑 미국에서 스텐트 시술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 임상 프로토콜이 설계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FDA 프리서미션을 제출하는 겁니다. 프리서미션을 제출을 하시면 이제 보통 그 3달이 지나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에서 90일이고요. FDA 프리서미션은 그 비용은 없습니다. FDA 제공하신 비용은 없는데 다만 특별히 융복합 의료기기 PMA 디바이스의 경우에 상당히 총체적인 그 이제 임상시험 프로토콜과 더불어서 어떤 진행하셨던 전임상 동물 시험이 있다면 동물 시험 데이터 그리고 이제 비임상 시험 그 뭐 생물학적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확보가 되셨다면은 왜냐면은 그 제품을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FDA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전임상과 비임상 시험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시험 영역들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FDA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PMA를 준비하시는 회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리서미션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진행해온 회사들은 FDA 프리서미션을 계속 받고 있는데 올해 새로 집어넣는 경우에는 FDA가 팬데믹이어서 자기네들의 리소스를 그 이렇게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올해는 새로 프리서미션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프리서미션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병원도 한 개 병원에서 해서 안 되거든요. 한 적어도 3개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 병원에서 해야 되면은 3개 병원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임상시험 데이터도 요구하지만 미국에서 FDA에서 전임상 동물시험 데이터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이거를 정말 장기전에 이거는 마라톤과 같은 PMA 승인을 받기 위한 레이스인데 우리가 그 이 FDA 요건까지 끝까지 그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재원과 어 회사의 어떤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걸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자료는 많은데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번에도 자료들은 배포 받으시고 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주 많거든요. 더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제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하시면은 FDA에서 프로토콜을 바꾸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1차 요성 평가 지표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대학병원에서 뭐 교수님들께서 임상시험 하자 하셔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좋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FDA가 인정해주는 1차 요성 평가 지표가 아니라면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하지 말고 먼저 FDA 프리서미션을 해서 FDA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임상시험 설계를 프로토콜을 조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각 병원에서 IRB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해서 그 IRB 심사를 통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연구 책임자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또 원하시는 보통 그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 지표가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하고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유효성 평가 지표를 FDA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FDA에서는 그냥 그거 드랍하고 FDA 되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줍니다. 식약처보다 더 클리어합니다. 그냥 그거 드랍하고 FDA가 하라는 걸로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한테 이걸로 하십시다 했더니 하버드 대학 교수님은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하버드 대학 교수님하고 빠이빠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빨리빨리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율 안 하시고 다른 것들을 계속 하시는 걸 많이 봐서 좀 이런 걸 좀 강조를 드리고 ID 승인 받는 것도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FDA하고 프로토콜을 조율했으면은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디바이스 이그젬션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 융복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시그니피컨 리스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피컨 리스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ID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제가 이제 요건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ID는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은 30일의 기간을 통해서 FDA가 승인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 FDA 접수가 이제 clinicaltrials.gov에 집계가 된 임상시험 숫자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지금 2000년도에 6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지금도 아니죠. 2015년에 지금 1,400 거의 지금 30배 지금 15년이 걸치면서 그 거의 30배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상시험이 미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융복합 의료기기는 거의 임상시험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임상시험 결과가 아주 클린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아주 클린하게. 그 몇 가지의 뭐 스텐트 마이그레이션 뭐 그런 것만 나와도 그 리젝 당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일하면서 PMA를 보면서 지금 이 PMA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PMA 절차가 있죠. 이 PM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일단 이 부분만 좀 강조해 드리면서 그래서 PMA는 이제 그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퀄리티 GMP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리뷰가 있습니다. 지금 FDA의 심사 체계를 지금 제가 다 저거 이제 여기 보실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510K. 저는 만약에 PMA를 하시려는 회사가 있으셔도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회사가 있으셔도 그냥 일단 카테터만 가지고 510K 좀 하나 받으시고 그래야지 FDA 승인이 하나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투자자들이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10K 먼저 받으시고 PMA 가는데 이게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노보는 이제 510K 사용 목적은 잡히지 않는데 융복합 의료기기 DES는 무조건 PMA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 사용 목적이 잡히는 게 없으면 디노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인류적인 휴머니테리안 디바이스 이그젬션인데 이거는 뭐 아주 예, 별로 사례가 없고요. 이제 PMA인데 이 PMA라는 거는 저희가 그 이 의료기기 벤치 테스팅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벤치 테스팅을 그 하는 것도 샘플 사이즈를 제대로 산정을 해야 되고 그 이 초기 성능 시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얼 타임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속노화 시험은 FDA에서 안 받아들여 줄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3년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스텐트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들었는데 얘가 만약에 스텐트인데 지금 이게 막 넘어가네요. 예. 그 지금 오늘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시장에 내놨으면 오늘 만들었는데 오늘 테스팅했으면은 그 제로 포인트 테스팅입니다. 근데 오늘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그냥 쉘프에다가 놨다가 3년 후에 테스팅했으면 그게 리얼타임 테스팅이거든요. 근데 그 이거가 3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너무 허비되니까 이제 챔버에 넣고 가속노화 3달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스텐트 제품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만든 다음에 3년 동안 그거 스텐트 놓고 또 그 다음에 또 테스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팅도 특히 이제 드럭 일루션이 되기 때문에 그 약물 방출되는 그런 릴리스 메커니즘에 대한 테스팅, 벤치 테스팅도 고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상 시험을 했어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조직 병리적인 부분은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동물 시험 같은 경우는 동물 스텐트를 이제 삽입시킨 다음에 나중에 동물 부검을 해가지고 막 조직을 다 이렇게 정말 이제 부검을 해서 막 그 조직을 그 병리학적인 문제점들 아주 막 현미경으로 사진 찍어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동물 시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전임상 시험도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했는데 모든 게 다 시험입니다. 특히 융복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D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 보통 그 저희 이 스텐트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시스템도 테스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 지금 이 시험 항목 하나당 그 95%의 통계적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샘플 수량을 또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성능 시험에서도. 그래서 그 샘플 수량도 확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기기를 FDA 승인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그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마스터한 제품을 만들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FDA가 인정할 수 있는 비임상 시험과 전임상 시험과 이런 임상 시험에 대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닦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들.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회사들이 원하시는 기술에 이제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기술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인허가에서 요구되는 시험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PMA에서 요구되는 시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면은 제품은 있어도 FDA가 인정할 수 있는 성적서가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PMA를 만약에 하려고 하시는 회사면은 투자를 어느 정도 많이 바르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나 에보트나 메트로닉에서 이 PMA를 해봤던 엔지니어, 테스팅 엔지니어를 반드시 스카우트 하셔야 됩니다. 스카우트 하지 않으면 PMA는 제가 볼 때 승인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이 PMA 하면서 그 메트로닉이나 에보트나 이런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비임상 시험, 전임상 시험,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은 저희 정부 과제 받아갖고 계속 외부 시험기에 맡기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정부 과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자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 시험도 그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다 프로토콜 짠 다음에 그냥 외부 시험 기관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행을 하시는 게 PMA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R&D에서 고려해야 할 역량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치료제니까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디지털 세라피릭스니까 지금 저희 오늘 그 분야랑 다른 이제 SAMD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셔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제일 중요한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문서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융복합 의료기기가 되었거나 소프트웨어 제품이 되었거나 그 제품이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어떤 성능상의 기준들, 그 안전성상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테스팅할 수 있고 테스팅한 거를 문서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너무 PMA가 제가 보통 510K 인허가 강연할 때는 이렇게 너무 강조해드리진 않는데 PMA는 너무 고난의 길인데 다른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분들은 많은데 저 보고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이나 메일로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주기 의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융복합 의료기기에서 FDA 승인도 받으시고 글로벌 탑 10 기업들이 나오시는 좋은 계기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융복합 제품 실패해서 배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